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미술심리 상담가, 미술치료사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연결해서 그 미술심리 상담가로서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점검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기로 하고요. 또 그거와 함께 또 너무 또 이론적으로 막 이야기를 달리다 보면 머리가 또 아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약간 쉬는 느낌으로 실기 작업 같이 한번 진행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니까 요 2시간도 또 집중해서 같이 한번 즐겁게 또 재밌게 그렇게 수업 진행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래서 자 우선 미술치료사로서 미술심리상담가로서의 나를 이제 점검하는 그런 이제 뭐가 있을까? 자 보여드리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많이들 아시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들 아시는 작품이고 많이들 아시는 작가 프리다 칼로라는 작가, 멕시코의 여성 화가이지요. 이 화가는 정말 뭐랄까요, 42세, 42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정말 기구한,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화가와 이 작품을 제가 왜 그 나를 바라보는 시간에서 어떤 심리상담가, 미술치료사로서의 나를 정체성을 한번 보는 이 시간에 왜 가져왔을까? 아마 느낌으로 아시는 분, 이 화가를 아시는 분들은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 그야말로 미술치료, 그러니까 화가지만 자신의 작업으로 자신 스스로를 평생 미술치료 과정으로 이끌어갔던 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인의 어떤 그 감정들, 본인의 일상들, 본인의 아픔들 이런 것들, 또 반대로 본인의 기쁨들, 또 생각 여러 가지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를 미술로 표현하고 승화시켰던 대표적인 어떤 화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보려면 또 그 일생을 모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면들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이 화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자면 그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겪어서 일단은 청소년기까지도 계속 이제 그 소아마비로 몸이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가난하거나 그러니까 많이 부유하진 않아서도 많이 힘들게 살진 않았던 어떤 가정 환경의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굉장히 자존감 높고 밝은 그런 소녀였다고 해요. 근데 이 소녀가 18살에 엄청난 그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강철 기둥이 그 등을 관통해서 골반과 등을 관통해서 소아마비를 겪었던 그 다리 쪽으로 아예 뚫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을 그야말로 병원에 누워서 근데 그 사고 이후에 아무도 이 프리다 칼로가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정말 평생 어쩌면 식물인간 혹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난 사고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병상에서 누워서 정말 투병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 투병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다 칼로가 유일하게 했던 것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었어요. 누워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어느 정도 앉거나 뭔가 그 활동이 돼야 되는데 정말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누워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그 사진들이나 요즘에 이제 자료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침대에 누워서 거울을 앞에다 붙이고 이렇게 공중에 그 뭐라 그러죠? 캔버스 같은 그런 화면들을 띄운 다음에 이렇게 누워서 작업을 한 거죠. 옆에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누워있는 자기. 그때부터도 이제 이 치유적인 미술을 이 프리다 칼로는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누워있는 모습 막 이렇게 뭔가 붕대를 감고 막 뭔가 보조기를 차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본인 스스로 느끼는 대로 어쩔 때는 그야말로 비춰지는 대로 그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그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정말 강인한 그 소녀가 22살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미술에도 흠뻑 빠지게 됐고, 그리고 어쨌든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평생 고통 속에서 반복되는 이제 뭐랄까 입퇴원을 하다가 이제 42세, 제가 알기로는 42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제 그 40 몇 년의 삶을 마감을 했는데 이제 한 22살 때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내 그림이 정말 뭔가 인정받는 상황인가,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거를 확인받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디에고라는 화가를 만나게 된 거죠. 거의 아버지뻘의 어떤 그 중년의 그 디에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에고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굉장한 바람둥이였어요. 그런데 프리다는 몰랐을까요? 프리다도 알았죠. 프리다 칼로는 그 부분을 알면서도 이 디에고가 나의 그 예술성을 이해해줄 나의 소울메이트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물론 디에고도 프리다에게 그렇게 이제 구애를 했기 때문에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프리다의 마음을 괴롭혔죠. 디에고가 뭐 여자들도 만나고 바람도 폈다가 끊임없이 이제 프리다는 알면서도 눈을 감고 이렇게 버티고 있던 와중에 결정적으로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과 디에고가 불륜관계를 저지르고 많은 이런 엄청난 드라마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프리다 칼로는 그 정말 고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디에고와 이혼을 하죠. 근데 이혼을 한 프리다 칼로는 자신이 이제 자발적인 어떤 부분으로 열심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끊임없이 디에고에 대해서 갈구하고 본인이 바로 설 수 없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매우 낮은 본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디에고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픔을 감수하고 디에고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참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을 텐데, 그 과정 안에서 이 프리다 칼로는 굉장히 많은 또 자신의 자화상들을 그려내기 시작을 해요. 정말 다양한 어떤 그런 표현들,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약간 프로이드적인 발상이죠. 어린 시절에 엄마와의 애착이 제대로 안 됐었던 것 같아, 막 이런 회상도 하면서 그런 이유나 원인들을 찾으면서 그런 작업들을 또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정말 디에고를 사랑해 라는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또 디에고를 향한 어떤 사랑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와중에도 또 본인의 몸은 계속 아프고 힘들고를 반복했던 이제 그런 시간들이 흘러갔는데, 그래도 그 프리다 칼로의 자서전을 보면 다시 재혼한 이후부터는 이 프리다가 조금은 독자적인 삶을 구축해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를 가진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멕시코라는 그 나라의 나라의 정세, 혁명 어떤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취적인 혁명가로서의 그 어떤 표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래서 본인은 예술가고 혁명가고 그런 본인이지만 정말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한 번만 똑바로 걸어봤으면, 이런 어떤 표현들도 많이 해서 되게 작품이나 그 글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렇지만 정말 죽기 전까지 침대에 누워서까지 본인의 작품들, 예술 그 표현들을 끊임없이 표현했고, 희망적인 표현도 했고, 때로 절망적일 때는 그 절망적인 감정들을 또 미술 그림으로,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침상에 누워서 자신의 마지막 전시회를 기쁨으로 열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 부서진 척추라는 이 작품은 프리다 칼로의 굉장히 대표적인 여러 가지 작품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그냥 봐도 라는 마음이 되게 느껴지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이 몸에 하얀색으로 감아져 있는 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척추를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보조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보조기구인데, 요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 프리다 칼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진 부분이 있는데, 정말 저런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앉아서 저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짧다면 짧은 40여 년의 삶을 살았던 그 여성으로서 미술 치료, 미술이 가진 어떤 그 치유적인 힘, 혹은 미술 치료의 어떤 진수를 보여줬던 화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인의 삶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었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복감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또 희망적으로, 때로는 절망감이 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정말 미술치료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화가가 아닐까, 삶으로, 본인의 작품으로 보여주는 그런 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 미술치료사, 미술심리상담사라는 이 과정을 하면서 내가 과연 어떤 상담사일까, 어떤 치료사일까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감상을 한번 해보았고요. 자, 나는 왜 미술심리상담사가 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많이 듣게 되는 이유, 제가 많이 들었던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은 평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직업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대답들을 사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런 대답들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뭐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들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필요한 이유들일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너무 주된 목적으로 어떤 그 미술 심리 상담사를 하려는 이유가 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오류들이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를 돕고 싶다라는 거 참 좋은데, 도울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왜 미술치료사, 미술 심리 상담사, 상담 쪽 일을 돕는 목적으로 선택을 하고자 하는 거지? 라는 자기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요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나의 발목을 붙잡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 내가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내가 사람들이 내가 도와줬다고 하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인정 욕구가 좀 올라온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거나, 혹은 도와준다라는 것이 뭔가 해결해준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 나한테 있어서 혹시 강하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욕구와 상처, 아픔과 먼저 만나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누군가를 돕기 전에 나 스스로의 상처를 내가 직면할 수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을 내가 솔직하게 나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 고백을 나 스스로 인정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지.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나의 상처와 아픔을 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어떤 지금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먼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나의 아픔과 상대방의 아픔을 구별하는 것, 구별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픔이 있는 경우에 남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미술치료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을 진학할 때, 석사과정을 진학할 때 그 면접이셨던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당황은 했지만 몇 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러시더니, 어렸으면 안 뽑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농담처럼 하셨지만 저 말고도 몇 명에게 그 질문을 하셨다고 하셨고, 나중에 수업을 하시면서 수업 시간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말하자면 약간 우스개긴 하지만 25 밑으로는 점수를 안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뭐 그거조차도 편협적인 선입견일 수 있다라고 본인도 인정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건 그렇지만 본인이 생각하실 때 심리상담이라는 영역에서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면 그 정도 나이는 지나야 어느 정도의 아픔을 소화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생기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어쨌든 저는 붙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건 정말 굉장히 큰 그 뭐랄까 메리트일 수 있고 그 부분은 굉장히 미술치료사, 심리상담가로 활동을 하신다면 그런 영역들이 많다면 훨씬 더 풍부한 어떤 그런 상담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내 아픔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구별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전이와 역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담하러 온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내담자를 상담사로서, 치료사로서의 역할로 그 입장에서 만나야 하는데 자꾸 내가 오히려 그 이야기에 동화되고 내가 거기에 더 화가 내고 내가 오히려 막 그 부분의 아픔이 막 올라오고 감정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치료사의 역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런 구분이 잘 되고 있는가 나의 아픔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 능력이지만 구별 없이 같은 취급을 해버리는 건 어쩌면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뭔가 동일시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을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자. 이거는 뭐 같은 맥락이지만 내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영역으로 만드신다면 그것은 정말 치료사로서 상담가로서 매력이 없는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행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래 못 가죠. 나도 힘들기도 하고 그게 뭐 얼마나 채워지겠어요. 근데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수업 받는 분들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나 스스로도 한번 체크해보는 나는 혹시 인정욕구가 강해서 누군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 도움을 주는 역할이 나를 채우는 영역은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나중에 진짜로 미술심리 상담사로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건강하게 서 계셔야만 나도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명명화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훑고 지나가자면 혹시 그걸 이제 미술치료사가 되기 전에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혹시 내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심성이 착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 라는 어떤 개념 하에서 이 미술치료, 미술심리 상담이라는 영역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들과 약간 비전문가와의 소통에서 서로 공감해주는 영역, 친구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장점이 되는 영역이지만 이게 이제 정말로 상담이라는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동을 하면 이거는 사실 오히려 더 나에게 상담을 오는 내담자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영역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무조건 착하다고 치료사가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얘기 못하겠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생각보다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뭔가 내담자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만 같고 내담자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결해줘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고 그죠? 상황을 무난하게 넘어가도록 계속 조언을 해주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도록 종용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검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상담사는 해결사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죠? 상담사의 역할은 아니에요. 뭔가 나를 책임지는 역할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책임감과 또 어떤 그런 타당한 그런 뭐랄까 타당한 권력을 갖고 하는 뭐 예를 들면 부모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는데 내 말 들어야지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저희 때는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면 가족 안에서 뭐 뭔가 나의 주장을 강하게 할 때 하시는 말씀이지 상담가는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절대. 왜냐? 이거는 더 말이 안 돼요. 상담을 오시는 건 그분이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뭔가 답을 준다는 건 내답인 거죠. 그거는 그 상담을 찾아온 내담자에게 필요한 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옳은 소리를 하는 것 오히려 더 안 좋은 상담 결과를 가져오기 굉장히 뻔한 상황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했던 그 나의 인정 욕구.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들은 조금 항상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꾸준히 어떤 뭐 내가 진짜 필드에서 치료사로서 그 일을 할 때라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야 치료사로서의 번아웃도 또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인정 욕구에 대한 부분은 어렵지만 꾸준히 생각해 주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나는 혹시 예스맨인가? 앞에 부분들하고 좀 겹치는 면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명확하게 아니요 라는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료적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거나 도리어 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거절을 하는 걸 회피하지 않으실 수 있나.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거절이 나에게 어려운가 아니면 가능한가 이 부분도 나를 체크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마무리로 제가 상담사의 자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읽어보시고 조금 기억하시면서 일단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구별할 수 있다. 또 치료적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구별한다. 내담자와는 친구가 되지 않아요. 결코. 그건 꼭 지키셔야 돼요. 이거는 상담사의 윤리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시고, 특히 이성 내담자와 친구를 하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법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나신 케이스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꼭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치료적 상황에 맞는 용어와 대화를 사용해야 하고 내담자에게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시는 것, 그리고 내담자의 요구에 무분별하고 무제한적으로 부응하고자 하고 있는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한 거절을 할 수 있다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일단 내가 미술치료 심리상담을 해야 하는가, 왜 하고자 하는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